안녕하세요. 포스코 랜선 아트 투어 그 7번째 시간 진행의 아나운서 정주희입니다. 오늘은요, 궁중회화부터 민화까지 조선시대의 다채로운 채색화 시간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미물완상, 조선 색으로 장식하다 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도 특별히 모셨는데요. 우리를 민화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정병모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주대학교 정병모입니다. 전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포스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채색화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회화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맨 위에는 이제 궁중회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사대보회화, 이제 문인회화, 그리고 이제 밑에가 바로 이제 민화입니다. 궁중회화하고 민화는 채색화예요. 그러니까 컬러풀하게 화려하게 이제 그린 거고, 사대보회화는 물론 이제 채색을 쓰긴 하지만 이제 주류가 뭐냐면 수묵이에요. 그 조선시대는 바로 그 사대부들이 그 채색화를 약간 좀 이렇게 푸대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제 채색화, 다시 말하면 궁중회화하고 민화가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서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제 궁중회화하고 이제 민화가 주류를 이룹니다. 여기에 나온 작품들은 국공립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소장한 작품이에요. 최근에 이제 이게 민화하고 궁중회화가 이제 붐을 이루면서 미술 시장에서 곽강을 받았던 그런 그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시를 꾸민 겁니다. 어서 빨리 작품을 만나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막 부풀어 있는데요. 바로 살펴볼까요? 이번 전시를 보다 보니까 특히 포스코 미술관에서는 다른 것보다 병풍이 위주더라고요. 교수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풍이라는 게 뭐냐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병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생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풍의 병자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둘러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막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풍은 바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을 막는다. 둘러쳐서 막는 거죠. 겨울철에 이제 추위를 이제 막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이 그림처럼 여기 뭐냐면 장수의 어떤 이상향이에요. 이걸 만약에 집안에다가 이렇게 딱 펼쳐 놓으면은 그냥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수를 상징하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그 판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십장생 병풍 앞에 서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학이 장수의 상징이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뭐 소나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뭐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장수의 상징일까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장수를 상징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에 장수의 상징으로 이렇게 세트화했어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십장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슴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을 먹고 이렇게 논이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십장생 중에 하나고, 중앙 가운데에 네 그루의 이제 붉은 소나무 적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소나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영지버섯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로초로 하는 이제 영지버섯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십장생 중에 하나입니다. 사슴의 행렬이 그 머문 곳에 보면 여기 물이 있어요. 그 물 위에 지금 뭐가 논이고 있습니까? 거북이. 거북도 이제 이게 이제 장수고, 주위에 이제 뭐가 펼쳐져 있냐면 산이 펼쳐져 있잖아요. 산과 바위도 장수고, 그리고 또 여기 구름이 드리워져 있죠. 그다음에 하늘에는 학이 나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십장생 중 하나고, 마지막 상징이 뭐냐면 저 없는 빨간 해예요. 십장생이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장수의 상징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환상적인 이렇게 자연을 꾸며놓은 거죠. 나머지는 다 장수를 상징하는 건 알겠는데 이 복숭아는 뭘까요?
3,000년에 한 번 꽃을 피고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반도 또는 천도 하는 그런 복숭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숭아예요.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신선 사상이 유행하면서 복숭아가 11번째 장수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지만 또 부귀를 또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귀는 또 어떤 그림인지 또 살펴볼까요? 교수님, 그럼 지금 제 뒤에 있는 병풍이 바로 부귀를 뜻하는 그 병풍 맞나요? 그럼 여기 모란밭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 그림으로 보면 아마 가장 큰 모란밭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모란이 그 부귀를 상징합니다. 근데 부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귀는 이제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니까 출세를 하는 거예요. 모란만 달랑 있으면 안 돼요. 부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그 괴석 또는 수석이에요. 수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이거는 장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부귀를 오랫동안 누리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다 보니까 뭔가 뱀 같기도 하고. 원래 이제 이 수석으로는 중국의 이제 그 태우석을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태우석이 그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띠 얘기하는 그 12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12지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바위의 형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근데 이게 12지가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그 주공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바로 임금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란도 병풍 중에서는 가장 같은 규모가 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크기만 큰 게 아니라 표현도 굉장히 정밀해요. 그래서 이런 선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통 채색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발임이에요. 발임이 이제 뭐냐면은 색이 이게 지냈다가 점점 네. 연해지잖아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네. 이러한 어떤 그 발임 또는 이 그라데이션이 아주 정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솜씨 있는 그 궁중 하원의 작품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이번 작품은요, 이병헌 씨가 주인공으로 했던 광해에 나왔던 그 작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 네.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네. 아니면 이제 영화 속에 보면 네. 임금님이 앉아 계시는 그 어자 네. 뒤에 이렇게 딱 펼쳐진 그림이에요. 그걸 이제 일월오봉도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임금님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병풍이에요. 임금의 이제 그 권위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거를 이제 그 정해줘야 돼요. 바로 그 천지, 우리 천지 신명계 빈다 그러잖아요. 그런 천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하늘이 보이죠. 하늘에 이제 해하고 달이 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이제 땅이에요. 봉우리가 이제 5개인데 거기다 밑에는 뭐냐면은 바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양쪽에 이제 그 폭포가 있잖아요. 폭포가 내려와 가지고 땅하고 뭐하고 연결되냐면 바다하고 연결돼요. 그다음에 또 양쪽 끝에 보면은 벽성이 있는데 또 이 소나무를 해가지고 또 땅은 또 뭐하고 연결됩니까? 또 하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천지의 권위를 누가 받냐면 요 가운데 서 있는 임금이 권위를 부여받고 그걸로 해서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제 통치를 한 거죠. 덕을 베푸는 거죠. 옛 기록을 보면은 임금님이 이런 덕스러운 정치를 일월처럼 비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해와 달처럼 해가지고 임금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이 병품을 구입할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도 들었거든요. 병풍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일본의 이제 소장가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화랑에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일본에서요. 6폭을 이렇게 나눠 갖고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이걸 또 분리했다 하다 보니까 안정을 시켜서 배접을 하다가 글씨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한풍 7년 중사. 한풍 7년이 언제냐면 1857년이에요. 중사라는 건 고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57년에 고쳐 그랬으면 1857년 이전에 그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일월오봉도도 또 고쳐 그리는구나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한 기록이에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궁궐에서 쓰인 병풍들, 궁중회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백성들이 그린, 대중들이 그린 그림, 민화 작품 앞에 서 있습니다. 궁궐에서 쓰인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민화의 가장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유로운 상상력이에요. 궁중회화는 그 정해진 규범이 있잖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은 잘리죠. 그런 반면에 이제 민화는 그런 데 구애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제 그리는 틀에서 벗어난 어떤 자유로움. 위에 있는 그림은 책거리란 그림이거든요. 크게 보면 책하고 물건, 물건을 그린 그림, 다시 말하면 정물화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책이거든요. 여기 6.25 국가이기 때문에. 책을 통한 어떤 상상력을 가장 다채롭게 아마 펼친 나라가 조선의 여기 보시는 민화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그 네모난 그 패턴들이 있잖아요. 책갑이에요. 이 책 케이스 안에 이제 책들이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그려가지고 이게 이제 책갑인지를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그릇도 놓이고 뭐 두루마기도 놓이고 동물들도 나와요. 뭐 사슴도 나오고 그런 것들은 저는 뭐냐면 그 우주적인 상상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밑에 있는 문자들은 뭘 뜻하는 걸까요? 문자도라 그러거든요. 문자도. 조선시대가 유교 국가잖아요. 네. 유교의 어떤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백성들을 유교식으로 이제 교화시키려고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게 민화에서 유행을 한 거예요. 효제 충신, 예의 염치.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뭐냐면 책거리,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가 이렇게 조합이 된 겁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작품들 만나보고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오늘 살펴본 이 궁중회화 그리고 민화야말로 가장 한국적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10월 16일까지 전시되고 있는 포스코 미술관에 방문하셔서 조선의 아름다운 채색화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해 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